출발 새 아침. 짧지만 혼란스럽고 힘겨웠던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모처럼 가족을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들도 많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와 가족 간의 다툼, 그리고 이웃과의 불화로 얼룩진 사고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한가위 명절을 계기로 여유롭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라는 조상들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될 시간입니다. 정치권의 아기다툼은 여전히 시끄럽고 일본과의 외교전쟁 역시 아직도 치열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힘을 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뛰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을 외치며 다 함께 힘차게 출발해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나흘을 쉬어도 열흘을 쉰 듯한 완전 충전된 씩씩한 얼굴로 돌아오셨네요. 뉴스봇의 이종훈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 봐요, 진짜. 그럼요, 당연히. 네. 검찰이, 그런데 좀 밤사이에 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오촌 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서울중앙특수 2부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 이런 혐의들이 다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코링크 피의가 차명은 맞다. 하지만 설립 자금은 이 조국 장관 측이 아니고 익성이란 회사 쪽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촌 조카는 지난달 중순께 해외로 출국을 했다가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에 자진 입국 형태로 들어와서 인천공항에서 체포가 됐죠? 네. 네, 그렇지만, 네. 이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 피의 주식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의 처남, 곧 정 교수의 남동생이 정 교수에게 돈을 빌려서 코링크 피의 주식을 이제 매입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은 차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코링크 피의 설립 당시 조 장관 오촌 조카가 부인 계좌로 설립 자금을 또 이렇게 보내기도 했는데 이 자금도 조 장관서 나온 것이 아닌지 지금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정 교수와 함께 사모펀드에 투자한 조 장관의 처남도 지금 소환 조사를 해서요. 처남도 어떻게 혹시 구속영장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점이 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원래 고위공직자들은 주식을 소유하거나 직접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데 혹시 차명으로 이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주식을 소유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투자하는 사람으로 된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첫 번째 핵심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 장관 측에서 넘어갔다는 그 돈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갔는지를 확인을 해서 실체 관계를 밝혀보겠다. 이게 바로 검찰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링크 PE가 이제 사모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조 장관 가족이 이제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돈이 이제 웰스CNT라고 하는 회사에 또 투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13억 원 정도가 그대로 또 이렇게 이전이 되는 그런 건데 그 가운데 한 10억 정도를 오촌 조카가 다시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가져갔는데 이거를 채권 시장에서 현금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네. 이게 지금 이제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나오면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원래 돈이 투자가 되면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은행에 안 넣고 채권 시장으로, 사채 시장으로 넘어가서 현금화됐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부분이 조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안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법무부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개정을 논의를 한다 그러고요.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시에 벌칙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 또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시 촬영을 불허하는 내용, 소환 일정 공개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검찰 출석 시 이 사진 촬영 금지,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촬영 금지 대상 1호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아니겠느냐 이런 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요. 깜깜이 수사,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더군다나 이 추측 보도 난무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또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뭐 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고 수사가 안 된다, 보도가 안 된다. 기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포토라인 금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면 사실은 아마 취재 경쟁 자체도 사실은 허무해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 이슈는 또 이거네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한다. 예.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속 수감 중인 상태 아닙니까? 네. 이 상고심 구속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 그 다음에 이달 초에 이 형집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모두 불허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자, 그런데 이 법무부가 어깨 수술을 위한. 네, 불허한 거죠. 그렇죠. 네. 어깨 수술을 위한 입원은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외부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는 거고 퇴원 날짜는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이 태극기 집회 측에서는 사실상의 가석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아울러 이번 기회에 아예 석방하라 이런 주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짧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소식도 있습니까? 네. 지난달 셋째 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는데 이게 지난달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하고 별개 서한이고 여기에 이제 초청 내용이 담겼다는 거죠. 평양에서 아예 정상회담을 갖자고 하는 내용이거나 또는 정상회담과 별개로 평양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북미 관계가 전개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유류세 인하 종료로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는 소식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기분이 안 좋았는데 주말 동안 있었던 소식 때문에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요. 이 지금 기름값, 휘발유값 기준으로 1,600원이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기름값이 또 요동칠 수 있는 상황,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사인의 국제문제 전문 편집위원이죠.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벌어진 소식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가 저장되어 있는 창고에 드론이 공격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석유 시설이라는 것이 이제 뭐 저장 창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제 시설도 있고 또 비축한 엄청난 탱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네. 이곳에 드론 한 10여 대가 와서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 드론이 날릴 수 있는 폭탄량은 사실 작은데 이게 이제 2차 폭발로 인해서 뭐 위성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이 이루어져가지고 네. 이게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생산하는 양이 570배럴인데 그 정도가 이제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이 정도면 전 세계의 생산량 중에 뭐 5%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석유가 지금 날아가 버렸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 이 사태가 나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옆에가 예멘이라는 나라인데 네.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했지만 미국은 이 후티 반군이 도저히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뒤에는 이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중에서도 순위파 종주국이고요. 네. 또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에요. 서로 앙숙입니다. 그래서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한 건 이란이다라고 미국이 지목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미국 이렇게 한파전이 되는 거고 사실 그 옆에 있는 나라 예멘은 그 정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예멘 그 반군의 무인기 드론이 토요일 날 공격을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생산량을 반토막 나게 만들었는데 예멘의 북부를 점령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아파 후티 반군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미국이 너네들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후라고 지목하기보다 아예 공격 주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 주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그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예멘 네. 반군이 거기까지 드론을 날리려면 1000km를 날려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과 시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멘이 지금 한창 폭격 받아갖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들이 파괴된 상황에서 사실 그 정도 날리려면 통제실이 필요하고 그 정도 전기가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한데 예멘 반군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바로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란이 지목이 됐고 실제 이 드론을 날린 곳은 이라크 남부 쪽이 아니냐,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일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멘의 후티 반군 점령 지역과 이번에 이제 폭격이 가해진 지역과는 100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드론이 가미카제식으로 즉 가서 자폭해버리는 식으로 공격을 했는데 실제 드론으로 갈 수 있는 곳은 7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1000km가 넘는 거리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까? 이것도 좀 의문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드론을 개조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레이더 같은 데 잡히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이란이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을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문제를 크게 삼는 것 같아요. 네, 군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런 드론이 그 작은 그 경비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드론이 잘 잡히지도 않고 굉장히 작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작은 폭탄을 들고 가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이번처럼 석유 저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탄약고라든지 이랬을 때 2차 폭발로 인해서 그 피해 규모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공격이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네네. 그동안 사실 예멘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그 사우디 쪽으로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은 있었지만 이번만큼 이렇게 최대 규모의 공격을 성공시킨 예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예멘의 그런 전쟁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이면에는 사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더 예멘을 앞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을 더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란도 군사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드론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어라는 군사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서 좋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명분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더 무기도 팔을 수 있고 또 이란과의 그 군사적인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런 위기가 더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하고 사우디가 왜 갑자기 이렇게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싸우나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나요? 그 예멘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력에 비해서 정말 빈약합니다. 네. 그리고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표현은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방적인 공격들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서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예멘에 있는 시아파 반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끔 이제 자기네들도 참지 못하고 미사일 공격을 가끔씩 했지만 네. 대부분이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드론 공격이 그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굉장히 큰 공격을 성공했다라고 자기들은 발표를 했지만 이거를 사실 국제적인 어떤 수사가 객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다 주장만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받은 거는 사실이지만 예멘 반군이 진짜 했는지 네. 또 이 배후에 이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장만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예멘은 저희가 알다시피 내전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외부하고 또 싸움이 벌어진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내전 상황 근데 정리가 된 겁니까? 내전 상황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예멘 사회에서 민간인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미사일 하루에 한 10개 정도가 터졌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엄청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예멘의 민간인들은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다면 이게 일종의 대리전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들리는 거네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앞으로 그 석유를 가지고 그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당장 이렇게 하루 공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루 그 배럴량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러면 유가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확 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재반격에 나설 때는 예멘에 미사일을 퍼붓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유가가 반토막이 나서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유가를 계속 올려가면서 더 많은 전 세계에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휘발유 값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유가 말고도? 기름값이 오르는 건 이제 우리가 당장 느낄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미국과 이란과 사우디 이 세 나라가 다 긴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명분을 찾아가면서 서로, 무슨 카드를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동맹국에 계속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앞으로도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그 압박을 더 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처가 우리한테는 지금 시급한 문제인 거죠. 네, 그렇군요. 짧게 하나만 저 우려돼서 한마디 여쭤보는 건데요. 이렇게 드론으로 쉽게 공격할 수 있다면 북한과 같은 나라들도 사실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론이 레이더에 잘 잡힌 드론이 있고 또 아닌 스텔스 그렇죠. 드론도 있기 때문에 안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 중요한 시설이 이제 앞으로 방어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드론이 전파 교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어딘가에 공격을 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게 전파 교란으로 인해서 약간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드론을 속일 수도 있고 그런 방어벽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을 이제 파는 회사가 앞으로 더 이득을 얻겠죠. 그래서 탄약고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처럼 석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드론이 앞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오늘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제주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 사건 알아볼 건데요. 고유정 측에서 현장 검증을 자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프로파일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지난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앞선 두 차례 재판에서 고유정 측은 우발적 범행이다.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했기 때문에 본인이 방어적 차원에서 행동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이어왔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에 반격하는 카드로 계획범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직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파일러로서 고유정 사건을 한마디로 한 1분 정도를 딱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상황까지. 제가 뭐 15년 정도 일했지만은 가장 잔혹한 범죄 수법을 가지고 접근한 사이코패스의 판단 여부와는 다르게 범죄 수법상의 특이점들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건의 유무죄와는 별개로 네. 심각한 연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공감 능력이 없고 범죄 그 수법이 잔인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나 책임감이 없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걸로 나타날 텐데요. 사실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프로파일러들이나 경찰 쪽 사람들이 사이코패스 아니다 계속 이랬어요.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형성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접하는 소식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범행이 잔인하고 수법도 그렇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공감이 전혀 피해자에게 되지 않고 또 그러면서도 그 동기가 좀 사실 불분명하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게 하는 행동 그게 특정인에게만 발현됐기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면 왜 사이코패스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를 판정하는 데 있어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네. 유형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아직까지 그 연구를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있는 사이코패스들은 불확정 사이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의 미국에서의 많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어떤 유형인지는 뭐 1, 2, 3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유형.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주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부분인데도 사이코패스로 판정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어떤 불확정 영역이었거든요.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알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있는 반면에 이건 분명히 사이코패스가 맞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부분을 판정할 것인지를 기준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에 판정 기준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도 미지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럼요. 그 해당 영역에 속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걸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이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결국 시신도 없이 유족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 시신이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유괴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 공판을 앞두고 고유정이 또다시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출석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호받아야 되느냐. 왜 이 사람은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리고 다니냐. 장대호라고 하는 지난번에 그 여인숙 살인 사건의 살해자하고는 다른 패턴이라서 이 고유정의 심리 머리카락 커튼을 계속 애용하는 심리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이제 나르시시즘,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이코패스의 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의 가장 작은 부분만이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가리고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뭐가 지금 자기의 작은 부분인 거예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 소중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숨기고 싶은 어떤 거죠? 미지의 영역이죠.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뭐예요? 그러면 보여지는 어떤 모습 같아요. 자기가 보여지는 어떤 모습.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기 얼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근데 그것은 본인만이 판단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고요? 예. 그건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단지 얼굴은 다 알려졌고 뭐 네. 고등학교 사진, 중학교 다 알려졌는데 굳이 그걸 뭐 감출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거기 점에 이제 특이 지점이 있는 거죠. 일단은 머리카락 커튼을 치면 바로 내 앞에 있는 저 사람과 내가 딱 거리를 둘 수 있고 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직접 보지 못한다. 그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 못하고 비난을 못할 것이다. 이런 심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 영역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경찰이 강제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안 되죠. 지금상의 법상으로 네. 법에 규정된 바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네. 법무부랑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의 고유정한테는 할 수가 없죠. 고유정 다음에 뭐 다른 범인한테는
법무부 유권을 받아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머그샷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머그샷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면 법으로 강제해서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들은 찬반하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머그샷은 미국처럼 완전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나라의 피의사실 공표죄라든가 이런 그 어떤 문화 자체가 미국하고 네. 다르니까 네. 일도양단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그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하고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정 0945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십시오. 프로파일러님 가시기 전에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두 차례 재판에서 고유정 주장한 내용은 우발적이냐 계획범행이냐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 특히 전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남편도 마치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려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전 남편이나 현 남편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피해자여야 돼야 되니까 그렇죠. 자신이 피해자여야 되기 때문에 현 남편도 전 남편도 다 공격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그렇게 규격이 돼야지만이 그 현장에서 자기가 공격당했고 방어적 위치를 했기 때문에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사망했고 그 뒤에 이제 훼손을 했다라는 논리적 연결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 남편에 대해서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전 남편이 제공한 거다. 나는 그리고 피해자다. 현 남편도 그것을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현 남편도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전 남편의 트라우마를 현 남편이 강화시켰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굉장히 흥분 상태,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전 남편이 톡 건드렸다라고 해야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고유정의 논리는. 네, 그럼 고유정은 남자들을 싫어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글쎄요, 그거는 면담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은 싫어하기보다는 추앙받기를 원하죠. 본인이. 누구로부터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를 바라는 거죠. 여자들도 포함해서요? 그렇죠. 근데 추앙받기를 원하는 행동하고 이런 형제 행동은 왜냐하면 맞아요? 자기는 소중한 부분이니까. 자기는 소중한데. 네, 나를 조금이나마 건드리는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속으로는 공격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부분인 거죠. 그걸 숨기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 관계를 가질 때는 숨기고 있다가 그렇죠. 나중에 관계가 조금 지색이 되면 예속 상태가 되면 심리적 지배 상태가 되면은 역전이 돼버려요. 누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고유정이 지배하는 고유정이 상대방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여러 패턴에서 전 남편든 현 남편이든 그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그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현장 검증을 뭐 옛날에 제주도 경찰에서는 조리돌림 당할까 봐 못했다고 하던 그 현장 검증을 고유정 측이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마 판사님께서 명확히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건 현장 검증의 현장 조사다라고. 그러니까 이 현장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변호사 쪽에서 입증을 해서 가져와라. 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걸 얘기한 건 고유정 본인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검증과 현장 조사를 헷갈렸나 봅니다. 그 부분에서. 네. 현장 조사를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판사님께서는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가서 현장을 봐야 되느냐, 판사가. 당신들이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유정은 왜 현장 조사를 그럼 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BPA라고 해서 블러드 패턴이라고 해서 현장에 튀어있는 혈흔 상태를 보면은. 이것이 공격 상태인지 피해 상태인지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 아마도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뭔가가 실수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상태가 되면은 본인한테 유리하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현장 상태가 너무 훼손됐기 때문에 입증될 수 없다고 보면 판사님도 헷갈린다.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은 의구심을 준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사 쪽은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현장도 막 빨리빨리 치워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사실은 본인의 손을 증거라고 해가지고 증거보전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발적 범행의 증거라고 하면서. 그럼 그런 걸로 그냥 충분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 있어야 돼요? 좀 극적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극적은 노리는데 현장은 사실은 이 루미놀 반응에 의한 형광색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가 뭐 튄 부분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어떤 조사관들이라든 국가조사관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변호사들이랑 치열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졸피뎀 혈흔 문제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졸피뎀하고 혈흔 이게 과연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 이게 과연 누구 것인지 DNA 분석관 등이 나온다 그러는데 혹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문제는 이불이랑 뭐 붉은 담요, 그러니까 무릎 담요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 남편의 혈흔과 졸피뎀과 고유정의 아마 땀이나 피 같은 것이 묻어 있는. 네. 근데 사실은 고유정의 물건이기 때문에 고유정의 DNA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겠죠. 그게 이제 말라붙은 상태에서 전 남편의 혈흔이 말라붙은 게 덮었을 때 그것이 상호 침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졸피뎀을 어느 영역에서 채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말된 상태에서 긁어내 갖고 희석해서 이걸 분석을 하는데 그 지점 자체를 어떻게 했는가를 가지고 아마 고유정의 변호사들은 문제를 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정확히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그것을 긁어냈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졸피뎀이 어디서 나오는지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실수한 건 제가 보기에 실수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농도를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검찰이? 예. 왜냐하면 실제로 고유정은 만약에 고유정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고유정의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이 부분 자체가 그 농도가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유정이 현 남편의 전처 가족까지 증인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 현 남편의 전처 가족. 이 심리는 뭡니까 정확하게? 아무래도 그 부분은 현 남편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현 남편이 얼마나 공격적인가를 입증하는데 주요한 점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도구로 현 남편의 전처 가족을 다 이용하겠다. 그렇죠. 물론 제가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어쨌든 뭔가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와 고유정 간의 관계는 어떤 것 같아요? 주도권은 고유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정에게 보통은 있다. 변호사한테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님과 함께 고유정 재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5793) 쓰시는 분께서요. 조리돌림 때문에 안 된다더니 현장 검증 신청하는 고유정은 뭔가요? 이런 얘기 보내셨고요. 저희는 8시 뉴스 들으시고 잠시 후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